세계적인 초대형 도시 서울. 사람들은 이곳에서 때론 넘어져 홀로 신음하기도 한다. 그렇게 도시에서 길을 잃은 사람들에게 희망은 신기루와 같다. 그런데 도시가 인문학으로 그들에게 말을 건네며 동행을 시작했다. 그분들이 돈이 얼마가 있겠어요? 아니면 명예가 있겠어요? 뭐 그런 건 없잖아요. 근데 걸어올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그럼 되게 세밀하고 세심한 것에서 큰 의미와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건데 정신적인 그런 거가 좀 저한테 확 이렇게 꽂혔어요. 느껴졌어요. 네. 마음 한켠에 인문학이 있다면 그래도 나를 한 번은 좀 더 이렇게 쓰다듬어주고 나를 좀 생각하고 꿈을 좀 키워볼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어려서부터 아픈 아빠를 돌봐온 가족 돌봄 청년 김율 씨. 아버지가 망상이 너무 심하시니까 다 거부했어요. 모든 복지 서비스를. 당시 미성년자였던 저는 어떠한 발언권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누구죠? 내가 혼자가 아닌 거를 이 사업을 통해서 깨달았고 좋은 롤모델이 될 수 있는 청년들을 보면서 이 돌봄이 헛된 게 아니구나. 화려한 도시의 그늘인 쪽방촌. 정성이 담긴 한 끼 식사가 힘든 일상에 따뜻한 위로가 된다. 간다. 하루 한 끼는 평화롭게, 편하게 내가 입맛에 맞게 고를 수 있는 식당을 가서 식사를 할 수 있어서 밥 한 끼 드시는 거는 이게 밥 한 끼 이상인 것 같아요. 삶이 무너져 주저앉은 사람들 곁에서 마음을 나누는 동행. 동행이란 시선을 맞추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뜻한 동행을 꿈꾸는 서울이란 도시의 이야기이다. 서울역의 이른 아침은 여러 가지 얼굴을 지니고 있다. 누군가에겐 활기찬 아침이지만 누군가에겐 삶이 멈춰버린 시간이다. 밤새 추위에 시달리고 굶주림에 지쳐 몸도 마음도 얼어버린 시간. 아침이 되면 차가운 거리에서 밤을 보낸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드는 곳이 있다. 이곳은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노숙인들을 위해 쉼터를 제공하고 하루 2번 무료 식사를 주는 곳이다. 이곳에서 매일 아침 식권을 나눠주는 정동주 씨. 그도 한때는 이들과 다름없는 노숙인이었다. 여기 등록하셔야 되는데 올라와서 이름 말씀하시고요. 컴퓨터 앞에서. 이 센터에서는 노숙인들을 부를 때 선생님이라고 부른다. 네, 선생님. 식권 받아가세요. 밖에 홈리스 분들이나 이렇게 오셔서 점심 식사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식권을 미리 나눠드려요. 365일 쉬지 않고요. 계속 제공합니다. 이거 생존하고 관계가 있는 거기 때문에, 생존권하고 관계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정동주 씨도 노숙인이었을 때 이곳에 있는 쉼터를 이용했었다.
이곳 쉼터는 일을 하고 있는 노숙인들에게 제공되는 곳이다. 제가 작년 10월 달에 들어와가지고 제가 올라와서 여기 4개월 동안 생활한 자리입니다. 여기가. 이 공간이. 여기가 제가 애정이 있는 자리죠. 19번 자리. 처음에 올랐을 때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누구한테 간섭 안 받고 옆에 사람들 싸움할지 아니면 나를 밟고 지나갈 때 신경 안 쓸 수 있는 공간이 생겼다는 한 평도 안 되는. 아, 나 미쳤나 봐. 자꾸 눈물이 나네. 옛날 생각하면. 옛날 그 자리에 앉으니 노숙했던 시절의 아픈 기억들이 하나둘 떠오른다. 밖에서 한 2개월 정도 있었습니다. 공원하고 돌아다니는 노숙한 거. 이렇게 공원에 앉아 있다가 너무 피곤하고 그럼 눕잖아요. 그러면 사람들 나타나면 일어나고 산책 나온 사람 있는 거 마냥 이렇게 지나다니고. 그러니까 어디 이렇게 마음 붙여가지고 10분, 20분 누워있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 자존심이나 자존감이 아직 살아있어가지고. 했을 때 너무 감사하고 편하고. 한평 남짓한 이 공간이 주었던 위로. 사실 그는 남부럽지 않은 직장에 다니던 회사원이었다. 그런데 이렇게 자신의 삶이 곤두박질 칠 줄은 꿈에도 몰랐다. 학부 과정에서 건축공학을 전공해가지고요. 97년까지 설계사무소, 논현동에 있는 설계사무소에서 건축 일을 했었습니다. 뒤늦게 유학을 갔다 와 커피 전문점을 열었는데 코로나 때 직격탄을 맞고 경제적인 위기에 처하게 됐다. 가정도 해체되어 거리로 내몰린 정동주 씨. 모든 걸 잃었던 그가 다시 숨을 쉴 수 있게 된 건 희망의 인문학이란 수업을 들으면서부터였다. 희망의 인문학은 노숙인이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시에서 주관하는 수업으로 철학, 문학, 예술사 등 다양한 인문학을 가르친다. 오늘은 정동주 씨가 좋아하는 예술사 수업이 있는 날. 정동주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인생에 대해서 예술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죽음이 되어서야 비로소 그 사람의 삶이 완성된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평소에 어떻게 생각했는지 같이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막매가, 월명사. 생사의 길이 여기에 있음에 머뭇거리고 나는 간다는 말도 못다 이르고 갔는가.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여기저기 떨어지는 잎처럼 같은 나뭇가지에 나고서도 가는 곳을 모르겠구나. 아, 극락세계에서 만날 나는 돌을 닦으며 기다리겠노라. 여기 지금 제막매가라는 말이 손 아래 누이 매니까 손 아래 누이가 죽었는데 그 죽은 누이를 제사 지내면서 부르는 노래라는 뜻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중에서도 죽음이 다 두려우신가요? 아니면 죽음? 난 초월했는데 이제? 아무 느낌도 없고 죽음에 대해서는 두렵지 않은데 죽음 이전에 고통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고통스럽게 죽지 않을 수 있다면 안 두려울 수 있다. 빨리 가고 싶을 때도 있어요, 솔직하게. 그래요? 해보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그렇네. 그냥 먼저 빨리 가는 게 안타까워서. 입 떨어지는 입이 누이라고 먼저 죽은 누이 동생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른 바람은 일찍 죽었다. 이거를 이른 바람으로 표현한 게 되겠죠? 일찍 죽은 거를 시적으로 표현한 거가 제일 와닿는 것 같아서요, 이미지상. 그동안 희망의 인문학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무너져 있던 자신의 마음을 조금씩 들여다볼 수 있었다. 4기 졸업생 선생님 중에 권일혁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빗물 그 바위라는 시를 쓰셨는데 그게 이제
엄청난 울림이 돼서 다가와서 저희가 책을 냈어요. 몇 년 전에. 그 서울시 문학상 부분 저희가 수상을 했는데 그분이 졸업하시고 나서 그 다음 신입생들 이제 입학식 때 축사를 하셨는데 그 축사 첫 마디가 여러분들은 세계상 역사상 유례도 없는 대학에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입학하려면 입학 조건이 적어도 자살 시도 한두 번은 다 해봐야 여기 들어옵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막 박장대소라고 난리가 났는데 다들 공감한 거죠. 빗물 그 바압, 권위력. 장대비 속의 긴 배식줄, 빗물 바압, 빗물 국, 빗물 김치. 물에 빠진 생쥐 새끼라 했던가. 물에 빠져도 먹어야 산다. 오로지 먹는 것, 쑤셔 넣는 것, 빗물 반, 음식 반, 그냥 부어 넣는 것이다. 희망의 인문학 수업을 들으면서 노숙인 생활을 벗어나게 되었다는 이복배 씨. 그가 노숙인이었을 때 가장 힘들었던 건 바로 고립이었다고 한다. 노숙인은 집도 없고 절도 없고 돈도 없고 이런데 가장 중요한 옆에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이 없으니까 대화를 못하죠. 아무도 없으니까 소통이 안 되죠. 그러면 점점 자기 스스로가 고립되죠. 그래서 노숙인한테는 옆에 사람이 필요하고 그 사람과 소통이 필요합니다. 그게 제 1번입니다. 그게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가장 첫 걸음마입니다. 죽으려고도 해봤지만 죽어지지 않았다. 그렇게 질긴 생명 이어가다 보니 누군가 추위를 피할 수 있는 가장 저렴한 고시원을 가르쳐 주었다. 막노동 일을 해 한 달 고시원비를 낸 뒤 다시 술을 퍼마시는 일상이 반복되었다. 그냥 술 먹고 자고 그리고 그게 없어요. 그게. 살아있는 시체 그 정도입니다. 그분은 이제 공사장에서 일을 하셨던 분인데 그래가지고 사는 것도 아니고 죽어 있는 것도 아니고 뭐냐 떨어진 가족한테 뭐 용서를 빌려면 몸이라도 좀 성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일단 제가 수술을 받아야 될 시점이었는데 그참에 술을 끊을 건지 생각을 좀 해봐라. 어차피 수술을 하고 병원에 입원했으면 그동안은 술을 끊으니 그 생각을 먹고 병원에 상담 가서 수술 날짜 잡고 그날 술 끊었어요. 그렇게 술을 끊고 센터에서 일을 시작하면서 희망의 인문학 수업을 듣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동안 외면했었던 지난날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고 조금씩 자기 자신과 화해할 수 있었다. 희망의 인문학 수업이 끝난 뒤 아쉬운 마음에 학생들끼리 자조 모임을 만들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 달에 2번 동화책 한 권을 읽고 느낀 점을 글로 써서 함께 나눈다. 이렇게 자발적으로 모이는 사람이 9명이나 된다. 그 인문학 동기 모임, 자조 모임이라고 하는데 거기 회장님이십니다. 김성애 선생님을 처음 만나 뵌 거는 작년에 우리 그 인문학 첫 수업 때 그때 처음 알게 됐습니다. 나도 이제 뭔가 나를 위해서 좀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있었는데
이제 인문학을 통해서 그런 활동을 하게 되잖아. 뭐 야외 활동도 하고, 뭐 시도 쓰고, 이거 뭐 밖에 뭐 이제 전시회도 가고, 박물관도 가고, 뭐 같이 체험학습도 하고 이러면서 이게 온전히 나를 위한 시간인 거잖아요. 예를 들어 밥만 먹어도 아빠 오늘 뭐 먹을래라고 물어봤었는데 지금은 이제 좀 많이 변한 게 나 이거 먹고 싶으니까 이거 먹으러 가자. 이게 좀 그러니까 중심이 바뀐 거예요. 집안의 장녀로 가족들만 생각하며 살아왔던 성혜 씨. 인문학 수업을 들으며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3월에 서울시에서 처음 시행한 2023년 수료생을 위한 자조 모임이라는 그게 생겼어요. 거기에 그 후원을 받게 됐습니다. 첫 사례이죠, 저희가. 여기서 내가 쓴 게 뭐라고 썼냐면 특히 활기를 찾아가는 마을 장면 한 구석에 한 송이의 꽃 속의 향기를 맡으며 다른 한 손에는 봉투에 싼 술병을 들고 걷는 허름한 차림의 남자. 아 이게 술병? 이게 술병이에요. 그 술 먹어본 사람이 압니다. 노숙자들이 대부분 술을 숨기거든요. 작가가 보여주려고 한 것도 있지만 내가 독자가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딱 눈에 띄거든요. 아마 그게 제일 먼저 눈에 띄었을 거예요, 내가. 아마 그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나의 인문학 여행은 아픔의 기억을 잔잔히 어루만져주고 정해져 있을 것 같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덜어주었으며 그냥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를 선사했고 나를 돌아볼 기회를 주었습니다. 오늘은 2024년 희망의 인문학 수료식이 있는 날. 올 한 해 동안 희망의 인문학을 수료한 학생이 800여 명에 달한다. 2008년부터 지금까지 총 6,300여 명의 시민들이 희망의 인문학 수업을 들었다. 선생님 준비는 좀 잘 되고 있어요? 네, 잘 되고 있고요. 오늘 오신 분들이 다 즐기는 마음으로 많이 웃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몇 시부터 준비하셨어요? 오늘요? 새벽부터요? 잠을 잘 못 잔 것 같은데요. 희망의 인문학은 2008년에 이 사업을 시작하셨었어요. 노숙인을 대상으로 희망의 인문학 사업을 한다고? 그게 저는 그 당시에 저한테는 되게 신선한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어쩌면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변한다면 그것이 또 다른 사람한테 미치는 그 파급력이 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드디어 2024년 희망의 인문학 수료식이 시작되었다. 희망의 인문학은 서울시에 있는 여러 기관과 대학들이 동참해서 다양한 인문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수업에 성실하게 참여한 학생들에게 수료증을 주고 있다. 정동주 씨는 희망의 인문학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그리고 이복배 씨는 문예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사회로부터 단절되고 가정으로부터 단절되고 이웃으로부터도 단절되고 심지어 나 자신하고도 단절되신 분들이 그 경지까지 가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단절됐던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 회복해 가는 거죠. 인문학을 통해서. 단 진짜 한 사람이라도 좀 꿈을 가질 수 있고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면 그런 의미를 더 살려서 이 사업을 좀 추진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수료식에 온 사람들 중에 앳된 청년이 눈에 띄었다.
숭실대학교 행복가정 인문학 프로그램 참여했었던 브릿지의 소음 김재현입니다. 이 청년은 왜 희망의 인문학을 듣게 되었을까? 그냥 아버지의 최선으로 밥 잘 먹고 다녀라, 그리고 뭐 건강 잘 챙겨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좀 감정적으로 건조한 마음에서 최대한 쥐어짜서 아들아 난 너를 사실 사랑해 이렇게 말씀하신 거라고 저는 요즘에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달라진 건 없어요. 예. 이 과정을 통해서 바뀐 내 모습, 이걸 말씀하시는 걸 보면서 정말 아무리 정책적인 투자를 해도 아깝지 않은 과정이다. 희망의 인문학 과정을 통해서 이제 새롭게 크고 작은 변화를 모색하셔서 인생의 의미를 찾으실 수 있다면 그걸로 이 과정에 충분한 보람을 느끼고 목표를 달성했다고 생각합니다. 각자 저마다의 사연으로 희망의 인문학을 접한 사람들. 앞으로 이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 올해 36인 김재현 씨. 미국 유학을 갔다 향수병을 이기지 못하고 한국으로 돌아왔다고 한다. 하지만 이곳 현실도 녹록지 않았다. 취업을 못해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자 아버지와의 갈등은 극에 달했고 마침내 집에서 뛰쳐나오고 말았다. 제가 업이 없이 그냥 아버지 댁에 얹혀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아버지 댁에 체류하는 시간이 며칠이 되고 몇 주가 되고 그러니까 못 견디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소한 언쟁 같은 거에서 시작해갖고 그냥 제가 화를 못 이기고 그냥 나가겠다 해서 무작정 짐을 싸고서 나왔습니다. 서울의 밤거리는 차가웠고 당장 잠잘 곳조차 없었던 재현 씨는 노숙인들을 위한 쉼터를 찾아가 그곳에서 지내기 시작했다. 구직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사회 활동에 대해서 가족들이나 친구들이나 다들 이렇게 몰아가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좀 질렸었는데요. 어떤 잔소리 그런 것을 안 듣고 있으니까 좀 청정구역에 있다라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필요했었던 시간이요. 아무 간섭 안 받고 혼자서 편히 있을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는 쉼터에서 있던 2개월 동안 정말 좋았어요.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며 주위를 둘러보자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세상이 보였다. 감성 노트 적기라고 해갖고요. 사실은 뭐 어떤 감성 치료의 어떤 부분으로 이제 자기의 삶에 감사한 것들을 적어보기 이렇게 해갖고 발표도 했었고요. 뭐 밥이 맛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저는 1차원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것들을 감지되는 것에서 답을 찾는데 세밀하고 좀 오묘한 어떤 부분에서 찾게 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난 돈이 좋아. 그럼 돈 벌 궁리밖에 안 하면 다른 건 하나도 눈에 안 보이게 되고 나는 뭐 명예가 있어야 돼. 아니면 나는 이름이 나는 게 좋아. 그러면은 골몰하게 되잖아요. 터널시야라고 하죠. 터널시야. 네, 앞에만 요렇게만 보이는 거. 터널 지나가듯이. 네. 근데 거기에서 벗어나면은 사실은 아둥바둥 해도 안 될 것 같았던 일들이요. 오히려 좀 멀리 떨어져서 차근차근 그리고 내 묶여있던 생각에서 벗어나서 그것을 하려고 하면 오히려 되어지게 되는 좀 작은 실마리 같은 데로 이렇게 풀고 또 시작되는 일이
우연하게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운명처럼 그냥 탁 꽂혔어요. 네. 그동안 어디를 향하는지도 모른 채 정신없이 달려가던 삶을 멈추고 이제 재현 씨는 희망의 인문학을 마친 뒤 사이버 대학에서 정보 분야 공부를 하며 새로운 미래를 준비할 계획이다. 차갑고 주눅들게 하는데 어떻게든 우린 서로 안아줘야 해. 조금 더 귀찮게 굴어도 돼. 가깝게 볼 순 없어도 You still alone. 혼자여서 너무나 힘들었기에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아이들을 돕고자 하는 청년이 있다. 가족 돌봄 청년 김율 씨. 그녀는 중3 때 유일한 가족이었던 아빠가 뇌출혈로 쓰러지면서 아빠를 돌보며 살아야 했다. 가스 전기가 끊기고 교복 살 돈이 없고 급식비를 낼 돈이 없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수급자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망상이 너무 심하시니까 다 거부했어요. 모든 복지 서비스를. 그러니까 유일한 양육자가 복지 서비스를 거부하니까 당시 미성년자였던 저는 어떠한 발언권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이제 고1, 고2 이때죠. 너무 가난해가지고 겨울 되면은 페트병에 뜨거운 물 담아서 안고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페트병에 꽝꽝 얼어있고 집안이 영화였다는 거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죠. 근데 그렇게 부녀가 고립돼서 살았어요. 오늘은 아버지랑 건강검진 받으러 왔습니다. 아빠 손 흔들어봐. 20살이 되자마자 생계전선에 뛰어들어 아빠를 부양해온 김율 씨. 아빠 사랑해요. 서울시 가족돌봄 청년 지원 사업을 통해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었다. 이후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가족돌봄 청년들에게 필요한 지원 정보들을 공유하면서 멘토링 역할을 해주고 있다. 지난 10월 가족돌봄 청년들이 함께 모여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위로하는 토크 콘서트가 처음으로 열렸다. 가족 돌봄 청년들의 고충은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아 시 관계자들이 직접 와서 현장의 목소리에 직접 귀 기울이고 청년들이 제안하는 정책들의 필요성에 대해 함께 고민하며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신질환 후유증은 진단서, 소견서 등 그리고 어쨌든 증명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허다한 것 같고요. 저와 같이 친척을 모시는 가족돌봄 청년은 또 하나의 사각지대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가족의 범위를 민법으로 제한하되 조례 별도 사항을 첨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가족돌봄 청년들한테 뭐를 이렇게 해드려야 되나 고민들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사실 많이 부족하거든요. 근데 여기 와서 직접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니까 정말 노다지를 캐는 느낌 그런 것은 그러니까 해야 할 일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세상에 저 혼자인 줄 알았는데 여기
이 기회를 마련을 해주셔서 정말 많이 있다는 거를 알았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논의나 사회적인 담론이 필요하다 느꼈습니다. 저희는 가족 돌봄 청년들이 처해 있는 가구 상황이나 돌봄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정보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민간기관들과 협력해서 다양한 자원들도 직접 연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내가 돌봄을 했던 그런 상황들이 공백이 아니라 내가 여기서 한 단계 성장할 수 있고 좋은 롤모델이 될 수 있는 청년들을 보면서 이 돌봄이 헛된 게 아니구나. 가족 돌봄 청년들은 자신들의 아픔을 함께 나눌 친구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자신들의 제안에 누군가 귀 기울여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힘이 난다고 했다. 영케미 화이팅! 도시의 화려한 빌딩 숲 뒤로 그늘진 쪽방촌이 있다. 서울시에는 돈이동, 창신동, 서울역, 남대문, 영등포 크게 5군데 쪽방촌이 있는데 모두 간신히 몸을 놓일 수 있는 한 평 남짓한 공간으로 공동 화장실을 사용해야 하는 곳이다. 그런데 이곳 돈이동 쪽방 상담소에서 처음 시작된 것이 있다. 쪽방촌 주민들과 눈높이를 맞춘 사진 한 장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 여기 같은데 딱 여기. 그렇죠. 네. 여기에서 아마 보세요.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아마 찍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찍었던 것 이렇게 같아요. 나가서 찍은 것 같아요. 그때 이렇게 줄을 쭉 서 계셔가지고 아 이거를 바꿔야 되겠다. 이게 상담소에 이제 회의할 게 있어서 나오는데 여기 아래에서 줄을 쭉 서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보이지 않는 골목 끝까지 줄을 쫙 서 계시고 이제 눈은 조금씩 오고 있고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그걸 봤을 때 이 추울 때 저렇게 서 계시는 그 모습이 조금 마음에 이렇게 좀 슬픔이 약간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 시간이 좀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되면 좋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고 아 이거는 내가 해야 하는 일이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었어요. 주는 사람만 즐겁고 받는 사람이 서글프다면 그걸 과연 동행이라 부를 수 있을까? 씻는 곳이라든지 이런 필수 시설이 별로 없는 화장실 하나에서 다 쓰시고 뭐 이런 상황이에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집이 이래요. 거기 뭐 일하셔요 지금? 아니 쓰레기 버리려고. 일방적으로 주는 관계가 아니라 함께 나누는 관계가 되었을 때 서로 존중하는 동행이 가능해졌다. 예전에는 뭐 이제 경쟁적으로 막 받으려고 하고 내가 못 받으면 막 싸움도 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되게 폭력적이기도 하잖아요. 당신 필요 없어도 가져가라 이게 아니고 당신이 필요한 것들을 선택적으로 가져가라. 그리고 줄 수 필요 없다. 언제든지 이 오픈된 시간 안에만 오시면은 원하는 것들을 가져올 수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은 뭐 참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곳이 바로 쪽방촌의 온기창고. 쪽방촌 주민들은 매주 10,000포인트 상당의 물건을 구입할 수 있다. 온기창고 안에는 쪽방촌 주민들에게 필요한 생필품들이 가득 차 있는데 일부는 후원받은 것이고 일부는 주민들을 위해 따로 구입해서 비치해 놓은 것들이다. 선호하는 라면이 이제 있어가지고 주민들이 좋아하시는 라면들을 주로 이제 많이 계속 떨어지지 않게 두려고 지금 하고 있죠. 이곳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쪽방촌 주민으로 주민들을 위한 일자리가 창출되는 효과도 있다.
호응도가 너무 좋습니다. 사람들이 좋고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오시는데 매우 만족하시고 엄청 좋아하고 그러십니다. 그때는 좀 뭐 군대에서 뭐 배식 타는 것처럼 좀 보기도 안 좋았고 좀 난민촌 같고 좀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주민들이 자유롭게 자기 시간대 이용해서 편하게 와서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참 지금 시행하는 제도 중에서 가장 제일 좋은 제도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옹기창고를 이용하고 있는 쪽방촌 주민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주민들의 반응도 뜨거웠다. 저로서는 100% 만족. 청피도 100%죠. 저희들한테는 최고의 보물 창고죠. 매주요. 한 달에 4번 하는 거니까 매주. 얼마나 좋아요. 이거. 돈으로 살려면 어디. 나눠줄 때지 왜냐면 만약에 500개가 나온다. 그럼 웬만한 사람은 타요. 새벽에 노동 나가는 사람도 있어. 그런 사람들은 못 타는 게 그게 좀 아쉬웠지. 갑자기 장바구니를 들고 어디론가 향하는 최성관 복지사. 저희 이제 옹기창고에 이제 김치찌개를 후원하는 데가 있어요. 목요일마다 후원을 지금 받고 있는데 그래서 그거 지금 수령하러 가고 있어요. 네, 잠깐만요. 네, 안녕하세요. 잘 감사합니다. 매번 이렇게 또 김치찌개 주셔가지고 네, 잘 사용할게요. 여기다 담아주시면 네. 맛있게들 잘 드시고 계세요? 너무 진짜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이제 올 초부터 했으니까는 1년 정도 돼가네요. 나누니까 기쁘세요? 꼭 여유가 있어서 나누는 게 아니라 같이 사는, 함께 사는 그런 사회가 되면 좋으니까요. 그래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불경기에 이렇게 나눔을 실천한다는 게 쉽지는 않은 일. 김치찌개뿐만 아니라 빵을 나눠주는 것도 있었다. 몸이 불편한 주민들을 위해 생필품들을 배달해주기도 한다. 이병훈 씨 집에 왔어요? 안녕하세요. 우와, 집 좋다. 야, 집 너무 좋은데? 들어가도 되죠? 네. 어떻게 지내세요? 분위기 있습니다. 네. 어떻게 생활하는 거는 어떻게 안 불편하세요? 안 불편해요. 저번에 막 우리 야근하고 있는데 아직 술 드시고 막 행패 부리시던 분이 이제는 호빵 사가지고 오시는 정도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저는 진짜로 그 약간 울컥하는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 진짜 받았어요. 훔쳐 묶으니까 또 채식잔하고 좀 옛날 사이가 좀 나쁜데 좀 많이 좋아지가지고 좀 취해 있습니다. 예. 골목마다 다닥다닥 붙어있는 문에는 이름 대신 호수가 적혀 있고 그 문을 열면 다시금 작은 문들이 빼곡히 이어진다. 이 작은 방 하나하나마다 삶의 쓰라린 상처에 신음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이 상처를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동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불편한 편의점이라는 책을 같이 이제 공유하면서 그 책에서 말하는 노숙인에게 일자리를 줬더니 편의점 그 일자리를 통해서 이제 변화되는 모습들이 이제 우리 옹기창고에도 이분들이 직접 판매하고 정리하고 일하는 이 과정들을 통해서 회복이 또 될 수 있지 않나? 이제 이런 지점들을 고민했던 것 같고요. 이곳은 창신동 쪽방촌.
동대문 시장 인근에 형성된 쪽방촌이다. 원하는 음식을 조리해서 먹기 힘든 쪽방촌 주민들을 위해 맛있는 동행을 하고자 시작된 것이 있다. 동행식당이란 이름이 붙어있는 이 식당은 여느 음식점과 메뉴판이 좀 다르다. 음식 종류는 많은데 가격이 없는 동행 메뉴판이 있다. 2022년도에 동행 사업이라는 일환으로 동행식당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 전에는 우리 주민들이 이제 방 안에서 휴대용 버너로 이제 식사를 이제 해 잡수는 형편이거나 아니면 도시락을 지원했을 때 도시락으로 이제 해결을 하시죠. 찌개는 저기서 끓여 드셔서 잘라 드시는 걸로 해주세요. 줄 서서 먹는 급식이나 일방적으로 전달되는 도시락이 아닌 하루 한 끼 원하는 음식을 주문해서 먹을 수 있는 동행 식당. 쪽방촌 주민은 8개의 동행 식당 중 원하는 곳에 가서 동행 카드로 결제하고 먹고 싶은 음식을 먹으면 된다. 하루 8,000원이지만 식당에서 내가 원하는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쪽방촌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하루 한 끼는 평화롭게 편하게 내가 입맛에 맞게 고를 수 있는 식당을 가서 식사를 할 수 있어서 우리 주민들에게는 동행 식당이라고 하면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요? 처음 동행 식당을 선정할 때 쪽방촌 주민들이 오면 일반 손님들이 꺼려한다고 동참하기 싫어한 식당들도 있었다. 하지만 이젠 쪽방촌 주민들을 동행 식구라 부르며 가족처럼 지내고 있다. 여기가 일단 친절하잖아요. 뭐 이렇게 한 사람 와도 다 이렇게 웃으면서 맞아주시니까 우리가 좋죠. 그 동행 카드로 먹을 수 있는 게 정해져 있죠. 8,000원이라는 그 금액이. 근데 여기는 저희한테 그걸 맞춰주시니까 지금 가격대가 11,000원, 12,000원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저희한테는 8,000원에 맞춰주시는 거지. 뭘 먹던 간에 김치찌개에 돼지고기를 넣어달라. 그렇지 않으면 햄을 넣어달라. 어쩌면 참치를 넣어달라. 다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 사모님. 여긴 양이 너무 많이 줘요. 남는 게 있는가 모르겠지만. 나는 지금 허리하고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배달을 시켜서 먹을 때가 많아요. 이제 올 때마다 내가 감사해가지고 뭐 우유라도 있으면 커피라도 한 잔 이렇게 아니면 담배라도 한 가지 피우면 바쁘다고 경쾌하게 먼저 갈게요. 굉장히 고마워요. 맨날 뭘 챙겨다 주세요. 바카스 보내시고 뭐 때 되면은 과일도 사서 주시고 그냥 과자도 갖다 주시고 이 가방을 메고 오면 제가 되게 반가워해요. 아, 나 뭐 줄 거 갖고 오셨구나 그러는데 오늘은 뭐 갖고 오셨어요? 오늘은 찹쌀떡 그리고 수익 과자 이런 걸 되게 좋아하시는데 단짝지근 정성이 담긴 따뜻한 식사에 쪽방촌 주민들도 감사를 표현하며 마음을 열고 있다. 전화 한 통이면 배달도 해준다. 매일 배달하다 보니 주민들 속사정도 다 알게 되었다. 저 왔어요. 어떻게? 나도 추운데 잘 지내고 계시어? 주로 몸이 불편한 분들이나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이 배달을 시키는데 혼자 살면서 밖에 나가기 힘든 분들에겐 정말 고마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와, 오늘 청국장 끝내주게 잘했네. 어우, 맛있겠다. 하면서 이렇게 똑똑 두들면은 네 하고 문 여는 그 순간이 너무 즐거워요. 뭐 한마디 하고 인사 한 번 하고 하는 게 꼭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쪽방 있는 사람들은 하루 진짜 먹기가 힘들거든요.
방까지 직접 배달해 주는가 하면 배달 왔을 때 현장에서 즉석 주문도 가능하다. 계란찜 돼요? 계란찜 되지. 그거 하나만 갖다 주세요. 지금 갖다 드려? 예. 저녁이 아니고 지금 그럼 요 오는 길이 있으니까 또 가져온다? 예. 알았어요. 그 배달료를 따로 받으시는 건 아니에요? 아이고 배달료를 어떻게 받아? 그래도 할머니 같이 못 나오시니까 제가 그렇게 배달 봉사를 하는 거죠. 동행식당이라고 시작하면서부터는 내가 눈치 안 보고 내 인권을 이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죠. 왜냐면 그전에는 주눅드는 거죠. 내가 도움을 받고 있다라는 그런 모습이지만 이제는 서울시에서 자유롭게 우리를 식사할 수 있도록 제공해줬다는 그런 의미로 편하게 가서 이제 식사를 할 수 있는 거죠. 못 가려. 그러니까 초창기에 다니셨던 분들이 계속 쭉 오시다 보니까 그분들 성함을 다 거의 다 외운 거예요. 저희 그러니까 식구라고 하는 이유가 그분들은 매일 드세요. 매일.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그러다 보니까 이분의 취향은 이런 거, 그거 정도는 제가 꿰고 있죠. 밥 한 끼 드시는 거는 이게 밥 한 끼 이상인 것 같아요. 이분들 도움을 주고 하는. 누군가에게 따뜻한 식사를 전하는 마음이 담긴 발걸음. 저에게 동행이란 따뜻한 밥 한 끼 같이 먹는 식구, 우리 가족. 실패한 인생이라고 좌절하고 있는 사람에게 괜찮다고 용기를 주는 글귀. 동행이라는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 저에게 용기를 주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고 인문학이 됐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너 혼자가 아니야. 나한테 말을 해. 도와줄게. 한마디가 용기를 발견하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믿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동행이란 연대입니다. 지금 당신의 손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누구와 동행하고 있습니까?